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맞물린 명태균 씨 의혹으로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권이 말 그대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일 회동 준비에 한창인 대통령실 표정부터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내일 오후 4시 반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배석합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진 언론 영상 촬영이나 라이브 방송 계획, 그리고 별도 의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출을 최소화해 대화에 집중하고 지난 총선 이후 드러난 갈등 봉합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차담 회의 좌석 배치도 고심 중입니다. 1차 충돌 뒤 이뤄진 지난 1월 오찬 땐 원형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 좌우에 당시 한 비대위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이 배석했었는데 이때보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양옆에 한 대표와 정 실장이 앉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사각 테이블의 경우 윤 대통령은 정 실장과 나란히 앉고 한 대표와는 마주 앉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의제 준비에 집중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요구안부터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후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보궐로 다잡은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한 대표가 어느 때보다 쇄신에 힘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치권의 이목은 모두 내일 두 사람의 만남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합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회담의 의제로 꼽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정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친윤계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관종 아닌 진중한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가 재보선 직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3대 요구 사안을 먼저 공개한 걸 애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신뢰 파탄이 우파 위기로 이어지는 지금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깨끗이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3대 요구안을 말하고 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 아니냐며 성과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와 공멸할 거라며 당정 갈등의 간극을 이용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내일 김 여사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쇼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깊숙이 짚어드리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남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내일입니다. 의제가 확정됐습니까? 예, 이 대통령실은 확정된 의제는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 대표 측은 1순위로 이른바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그리고 2순위로 의정 갈등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독대 요청 한 달 정도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인데 단 두 사람만 만나는 시간도 있을까요? 예, 물론 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 만남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 이후에 국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배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 박정하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한 대표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이 만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길게 공개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 대통령실에서 아직 논의 중이고 내일 오전쯤에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 지난 9월에 여당 지도부 만찬 때는 이 영상 없이 단체 사진 4장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는 모두 발언이나 이 만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곤 했었는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총선 직후에 치러진 이 영수회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혼자 메모를 읽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네, 오후 4시 반부터 시작인데 이게 만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요, 이 양측 모두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 대표 측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잘 돼서 독대, 더 나아가 이 격이 없는 만찬이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만찬이 열릴 가능성엔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대표가 제안한 민감한 이런 조건들을 한 번에 적극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양측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 이런 요구인데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언급한 김 여사 라인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면담 직후에 이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을 할 경우에는 한 대표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 떠밀려 인사를 하는 모양새가 돼서 당장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의정 갈등 역시요, 이 대통령실이 최근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많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는 겁니까? 예, 이 나경원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여권 중진들은 이 공멸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만남 하루 직전에도 여당 대변인의 오빠 언급으로 인한 영부인 조롱 논란 계속 이 문제가 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단의 합의책이 나오기보다는요, 이 대통령실이 먼저 예고했던 이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이 김 여사가 대선 전에 발언한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약속을 시행하면서 이 관리 수준의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정 관계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인들이 보급을 받고 있는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군복의 치수를 적으라는 한글 설문지가 공개됐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북한 군인들을 위한 설문지입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조선식 크기라는 북한식 표현이 눈에 띄는데 모자 크기와 군복 치수를 북한군에 맞게 쓰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이즈에 맞는 군복을 북한군에 지급하기 위해 러시아가 만든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립니다. 긴 전쟁으로 병력난에 시달린 러시아군의 숨통을 트여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So the way to solve that manpower shortage appears to be to hire foreign troops. In this case, those foreign troops are North Korean. 반면 러시아 내부 군 전문가들은 북한군은 전투 경험이 적어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북러 관계는 이미 혈맹 수준으로 진화한 상황. Russia, North Korea, they all have it together. Their intent to upe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o fight the West. 북한과 러시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서도 특수부대는 김씨일가 수호를 위해 창설된 부대로 고강도 훈련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그 위력이 발휘될지는
또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맨몸으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가상의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맨몸 차력쇼도 펼칩니다. 이들은 적의 수뇌부와 주요 시설 타격, 후방교란 임무에 특화된 특수부대원들로 이 중 1,500명이 지난 12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러시아 상륙함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우리 위성에 포착돼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력과 정신력을 내세운 북한 특수부대의 현대전 투입 시 위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체력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각종 첨단 장비를 운용하면서 지혜롭게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참전할 우크라이나전의 주력 무기는 정찰 공격용 드론인 만큼 드론을 상대로 북한군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이 평지라 공격할 이렇게 좀 준비만 하면 이미 다 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파병을 규탄하며 야당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국방위와 외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문명적 침략 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해 행상이라며 북의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관련해서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은 되풀이했습니다. 긴장 조성을 자제하라고 한 유엔을 향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고 오물풍선 도발도 제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지 이틀이 지나고 수송선의 위성 사진까지 포착됐지만 북한은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측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드론과 풍선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국경을 향해선 8일 만에 오물풍선 20여 개를 날렸습니다. 쿠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같은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하자 오히려 평양에 날아온 드론을 언급하며 한국엔 왜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냐 되받았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한미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인 MSMT 출범을 두고서 긴장 상황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범죄 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북한은 드론과 관련해 김여정 담화에서도 개 주인이 책임지라며 미국의 책임을 물었는데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 부각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빌미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군이든 우리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과 민간 무인기의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 유혜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가장 궁금한 건 북한 주장대로 우리 영토에서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지에서 보냈다면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파주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50km, 왕복이라면 300km 거리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소형 무인기의 경우 2m 미만의 발사대만 있으면 작은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한데요. 백령도 앞바다 북방 한계선에서 평양까지 쏘아 올릴 경우 편도 146km, 왕복 292km로 육로와 거리는 비슷합니다. 어떤 경로든 약 150km 거리를 날아야 하는데 북한의 감시망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려운 3m 이하의 소형 무인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북한은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한 드론과 같은 기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외형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북한이 지목한 기종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종은 정찰용 무인기로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이륙 중량이 16.5kg입니다. 기체 무게와 연료를 빼면 탑재 중량은 수백 그램 수준으로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전단까지 싣지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 무인기 겉모습만 본다 복제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에도 겉모습이 미군의 리퍼,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무인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복제품이라면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무인기 중에 평양을 오갈 수 있는 무인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1월 드론 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된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길이 2m의 소형으로 북한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고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자폭형 무인 드론 하피도 있습니다. 2.7m의 소형 무인기로 최대 500km까지 날아가 적의 레이더를 탐지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띄운 게 아니라면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민간 드론 성능도 높아져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2년 전 한 민간 동호회가 스티로폼과 유사한 소재로 무인기를 만들어 금강산을 촬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만든 상업용 무인기 중에서도 300km 이상 이동이 가능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개조를 통해 어렵지 않게 북한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민간에서 기술 발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드론을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연료량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네, 무인기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 우리 영공도 대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천 서구공단에서 불이 나 공장 30개 동이 불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은 강풍 탓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9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인천공단 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몇 대만 남은 공장 안쪽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강풍이 불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 불렀다가 한 10분 만에 다 번진 거예요. 오늘 오전 8시 44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기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공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초 화재 난 건물에서 한 30개 동 정도가 이제 불에 탄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오전 11시쯤 인접지역 6곳에 소방서를 투입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관 193명, 소방차량과 장비 7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한 끝에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재 현장엔 아직 잔불이 남아있어 여전히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옆에서도 펑! 또 갑자기 또 조금 있다 팡 소리 나더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임대업을 해왔고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숙소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공개된 문다혜 씨 계정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집순이이자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고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도 별장까지 두 곳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려두고 이용자들을 안내합니다. 숙소에 머물렀던 게스트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134건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규모가 크고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강력하게 추천한다거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등 주로 호평이 많아 문 씨는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는 슈퍼호스트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제주도 숙소에 대해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 의혹이 있다며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문 씨의 계정은 현재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숙소 관련 사진도 모두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문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여수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천에선 만취 운전 차량에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주말 사고 소식 전합니다. 배 위에 올라탄 구조대원이 누워있는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저녁 8시 전남 여수시 방죽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일행 4명과 함께 낚시를 하던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여성을 바다에서 구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에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내려와서 잡아주세요, 내려와서! 당시 여수를 포함한 남해 서부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었습니다. 어제 기상이 나빠가지고 너울정 파도가 쳐가지고 그 파도에 실려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주임인지 모르고 나왔다가 택시 한쪽 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도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옆 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20대 승객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태어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하철 출입구나 공중화장실 입구에 여성 안심 거울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그 용도조차 모르거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고승현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홍대 입구역. 최근에도 한 20대 남성이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9번 출구 입구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명 안심 거울이 설치돼 있지만 1시간 가까이 지켜본 결과 대부분 시민이 이 거울의 용도조차 모릅니다. 누가 뒤에서 나를 찍고 있다 이런 용도로 쓰기보다는 그냥 뭔가 외모 체크. 볼록 거울이라서 막 봐도 진짜 저만 딱 보이고 뒤에 주변은 잘 안 보이거든요, 왜곡돼서. 잘 보이는 것 같진 않긴 한데 좀 더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울 동작구가 지난 2014년 서울자치구내 최초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공포해 안심 거울길을 조성한 이후 각 지자체 등이 안심 거울 설치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도 185개의 역에 총 601개의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이게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래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 캄캄한 밤 시간대에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심 거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치 장소와 거울의 형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산 등산로가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상고대가 피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어제 저녁 해발 1596m에 위치한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서 올 가을 첫눈이 1cm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갑자기 이 한파가 오면서 이렇게 눈이 내린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지대에 현재 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분홍빛 갈대가 세찬 바람에 출렁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핑크뮬리를 구경하는 아이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날씨가 조금 바람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좀 두껍게 그렇게 입히고 왔어요. 오늘 아침 서울 10.5도, 이천 6.6도, 정선 7.6도를 기록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엊그제는 추웠거든요. 또 덥다가 갑자기 추워서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그러나 했더니 아침에는 좀 싸늘했거든요.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호흡기 질환 환자도 늘어나면서 개인 위생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가을은 잠깐 얼굴만 비치고 떠날 채비를 하는 듯합니다. 이번 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10도 아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올가을 처음으로 강원 산지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하룻밤 사이 급격히 추워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더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화요일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엔 수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경기 서부엔 5에서 40mm,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등엔 최대 80mm 이상, 제주도엔 많게는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다시금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거라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2008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전용 94제곱미터가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해 최고가인 14억 6,50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더 오른 겁니다. 15억 내외? 이렇게 평균값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1억에서 1억 5천 이상 낮았었고 올해 8월까지 15억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만 전국적으로 10,000 가구가 넘는데 이는 전체 거래의 3.3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3%를 넘어선 건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최근 1년 새만 해도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된 고가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서울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아파트값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데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두드러져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집주인을 미리 골라내겠다는 취지인데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신촌 대학가에서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린 전세 사기 사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계약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은행이 전세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 신용평가를 통하면 과거 전세 사기 등 사고를 일으킨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나 시 현황이나 그런 사기 이력 있으신 분들은 전산에다가 주인번호를 치면은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 섭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2016년 이후 빠르게 늘어 2019년 100조 원을 돌파한 뒤 올해 2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주춤한 전세 대출이 다시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이 더 늘어나는 환경이 되는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이 이렇게 그 DSR 규제를 잘 받지 않는 이런 대출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과도하게 늘면 전세값 상승과 갭 투자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제2의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3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확장 공사가 진행돼 왔는데 올해 말에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서영희 기자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조형물이 물결치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대형 전광판엔 무용수들이 등장해 한국의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출국 심사 후 산책할 수 있는 야외 정원도 눈에 띕니다. 올해 말 확장 공사를 마치는 인천공항 2터미널 모습입니다. 이번 공사는 2017년부터 4조 8천억 원을 들여 진행됐는데 이 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을 확장하고 활주로 1개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225곳에서 동시에 여객기 탑승이 가능해지고 운용 활주로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시설 및 시스템이 확충되며 올해 말 준공 시 현 2,300만 명의 여객 처리 규모가 5,20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수속 시간도 줄어듭니다. 스마트 패스 등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도입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최대 40% 당겨 평균 40분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미뤄지면서 항공사 이전 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1터미널에서 여객을 모시고 있는 아시아나가 여기 계신 2터미널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에 따른 추가 인력 선발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사이버 안보 위협도 그중 하나입니다. 국방부가 우수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엔 사이버 작전 부대로 임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복무 이후에 군에 남는 인원은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전문 사관으로 육군에서 7년간 의무 복무를 마친 박모 씨는 복무 연장 대신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정보통신 장교로 묶여 순환 배치 대상이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장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 부대 순환 보직을 해야 되고 국방부는 최고 수준의 사이버 전문 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대학 학부생 20여 명을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 등 2천만 원씩을 4년간 지원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비공개 교육 과정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된 12년간 의무 복무 이후 군에 남기로 한 졸업생은 전체 인원의 5.5%,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국방 예산을 들여 양성한 고급 인력이 대부분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에 남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이버전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에 문제가 없고 또 승진의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 사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올해는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틀었던 결정적 사건 11.6과 12.12 사태가 일어난 지 4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궁정동 안가에서 총소리를 들었고 신군부의 쿠데타 당일에는 정승화 전 육구참모총장의 공관에서 총탄을 맞았던 이재천 장군이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됐던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자리에 들어선 이재천 씨는 45년 전 그날이 어제처럼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정부장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수행해 부속실 건물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총소리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첫 총소리가 나고 두 번째 총소리 나고 벨이 울려가지고 바로 나 뛰어나가니까 박흥주 대령이 이소령 들어가 있어라. 당시 정 총장은 안가 바로 옆 중정부장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방조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이 씨는 김재규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만찬을 통보받기 전에 이미 정 총장을 초대했었기 때문에 정 총장은 내란과 무관하다고 증언합니다. 자지철로부터 김재규가 전화한 거는 16시 30분이라고 그러는데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한테 전화한 시간은 16시 10분에서 15분입니다. 하지만 육군 총장이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를 지휘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12월 12일 또 한 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에서 정 총장 측과 보안사 측이 쌍방 교전을 벌인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상은 보안사의 일방적 선제 사격이었다는 게 이 씨의 기억입니다. 제 방에 와 있는 전화기로 5026에 50 돌리는데 등 뒤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방 사격이 가능해요? 이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씨는 생도 시절부터 썼던 일기와 기록물을 책으로 엮은 현대사 사건 수행 일기를 23일 출간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 시나르가 전쟁 시작 당시 땅굴로 피신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시나르 사망을 기점으로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이 더 단결하는 모양새인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땅굴 터널에 아내와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가고 시나르가 집길을 운반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사망한 하마스 수장 시나르가 1년 전 기습 전날 자신의 가족을 은신시키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시나르가 TV까지 옮겨왔고 아내가 든 가방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이라고 주장합니다. This was a luxury that the people of Gaza did not have. Sinwar always prioritized himself, his money, and Hamas terrorists over the people of Gaza. 시나르가 사망 직전까지 저항한 모습에 이슬람권이 동요하고 저항의 축이 응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시나르 영웅화 차단에 나선 겁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자택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총리 부부가 집을 비워 무사했지만 방공망의 빈틈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란 유엔 대표부는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ראש הממשלה משהו ירתיע אותך? לא, שום דבר לא ירתיע אותנו. אנחנו ממשיכים עד הניצחון.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시나르 시신 사진이 담긴 전단을 살포하고 폭격을 쏟아부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제는 설악산에 두 계절이 공존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 단풍이 물들었고 설악산 고지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가을 첫눈이 내리며 설악산이 겨울왕국으로 변신했는데요.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화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그방 남부지방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 이후 목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대한 무게감에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돌아보니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뛰는 TV조선 기자들과 또 뒤에서 힘써온 제작진이 있기에 의미 있는 뉴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넘게 함께 해준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이 빛났고 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김명우, 홍현주 앵커의 뉴스7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